네, 시사 평론계의 가장 뜨겁게 대활약을 해주고 계시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 잠시 모시고요. 2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댓글창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들어오시는데요. 예,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면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만 기다려왔습니다. 예, 의원님. 귀가 맑아지는 평론.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정치 함수를 깊이 있는 철학으로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분이죠. 이 시대의 현인 김종대 의원님 일주일 기다렸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좀 구라하고 뭐 이 시대 현인 철학 뭐는 좀 뭐 그 철학을 하려면 한남 철학관으로 가시라. 아, 한남 철학관. 예. 거긴 영적 대화가 가능한 공간이다. 아니 근데 의원님께 일단 감사의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지난주에 저의 출판 기념회에 와주셔가지고 현장 분위기 좀 보셨잖아요. 봤죠? 그 뜨거움이 어제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4일 만에 베스트셀러 1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김종대 의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2위가 없거든요.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살다가. 아니 그런 날도 있어야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날 우리 김지호 부대변인 오셨죠. 대변인 오셨고요. 예. 근데 그 단상에 좀 한번 올라오시지. 좀 미안하더라고. 너무 나만 떠든 것 같아서. 아니 그때 근데 그날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오마이 TV에서도 그때 그 컨텐츠가 좋았는지 그 부분만 따로 잘라서 게시가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클립 영상. 뭐 영상을 만들었나 보네요. 워낙 의원님 말씀 또 많은 분들 기다리시니까. 아유 저는 일단은 뭐 그 자리까지 오시는 분들은 뭔가 뜻이 절박하고 애절하기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주말에 또 시간 내시는 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어려운 자리였어요. 어려운 자리였고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책이거든. 무언가 내부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그게 고통스러운 책인데 사실은 그 책에 있는 어떤 뜻을 좀 제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이걸 공유하는 역할을 메신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 그게 부합되는 말이 됐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그래도 정독을 하고 갔다는 거 정도. 아니 그래서 저도 뭐 물론 뭐 순위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근데 의원님 덕분에 또 책이 아무튼 열기를 끌고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정말 말씀. 좋은 일입니다. 그게 공유된다는 거는 여기 조회수 구독 못지않게 또 다른 가치가 있죠. 또 시민들의 그런 열망 아니겠습니까? 힘을 모아가야 되고요. 사실은 요즘 어떤 지혜를 구하는 이제 시대가 된 것이 이게 저도 오늘 중국에 가는데 오늘 교포들 만나러 가는데 항상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어떤 통합의 에너지 그다음에 필요한 이념과 철학이 뭐냐 이런 것들 자꾸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공유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 이제 외국에 나가면 영감을 많이 얻어. 굉장히 어떤 신선한 에너지를 느껴. 지난번에도 미국을 한번 갔다 오셨는데 그때 시애틀에 이번엔 상해. 연관성이 좀 있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 다 유튜브 영향력입니다. 유튜브로 동포들 초청은 가면 오마이 TV 잘 봤다. 초청 강연. 오늘도 가서 신인규 변호사하고 아까 하고 오시대요. 이 얘기 나와. 오마이 많이 보거든. 다 보시니까 세계에서 보시잖아요. 유튜브 역할이죠.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도 우리 동포들 상대로 한 해외 로켓 사업 이거 꽤 할만합니다. 또 재외 동포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약간 특수한 배경이 있는 게 제가 지지난주에 일본 그 대사관에 꽤 높은 분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시애틀 가는 거, 중국 가는 거 얘기하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부러워해. 일본은 동포 문화가 없거든. 좀 문화가 다르니까. 아니 다른 것보다도 숫자가 없는 게 어디 해외 나가면 일본인 촌이나 일본 문화 축제나 이런 거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 중국은 삐까번쩍해. 세계 어딜 가도. 카자흐스탄 가도 고려인 4세들이 아직도 문화를 지키고 있고 이 코리아 디아스포라 이 문화는 대단한 나라인데 이걸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거기는 전쟁에서 지고 다 기어들어왔어.
이제 전범국이고 자기들 업이잖아. 쪽팔리잖아. 나라는 졌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기어 들어갔는데 우리는 눌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럽고 이래가지고 전 세계로 엄청나게 퍼져나갔다고. 그런데 일본은 정복하러 갔지만 우리는 눌려서 난민으로 나갔거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전 세계 교포 700만에다 귀화한 분들, 이런 분들까지 하면 한 몇백만? 1000만 될 겁니다. 중국만 해도 조선족이 벌써 200만이 넘는데 이것만 합쳐도 1000만을 넘는데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어디 가도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중국도 귀화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외국 우리 국적 동포라 그러죠. 우리가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런 게 없다고. 없어. 그러니까 한때 저기 남의 나라 못 살게 굴고 침략하고 제국을 자기들이 경영했다 그러지만 진짜 그 제국의 그 발톱에 핥히고 뜯기면서 퍼져나간 우리가 훨씬 더 그 저기 저 이런 어떤 그 저 디아스포라 이 하나의 어떤 그 문화가 훨씬 더 글로벌하다. 해외 나가면 좀 교민 사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잘 형성돼 있고 그리고 좀 한국에 살 때보다 해외 나가시면 애국심이 더 고취된대요.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렇죠. 뭐 K컬처, K팝 이런 게 굉장히 그 홍보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 자체가 많이 높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갈 때마다 느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좀 어설픈 정말 국정 운영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해외 동포들이 더 못 견디고 굉장히 강력한 그 비판하는 강도가 뭐 국내보다 훨씬 세더라고요. 그런 걸 좀 제가 느끼곤 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일부에서는 좀 명태균 이슈를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좀 뒤로 저희가 미루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지난주에 기자회견 그 후폭풍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제죠. 그 외국으로 해외 순방 나가면서 김건희 여사를 두고 지금 홀로 출국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의원님 그 기자회견의 후폭풍 불나는 집에 기름 부었다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의 가장 큰 역설은 여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한 민심을 잠재우는 기자회견이어야 됐는데 이 기자회견 이후에 여사의 절대 권력이 더 강해지고 또 이제는 여사의 나라 말하자면 여사의 겨울 왕국이라는 거를 이제는 만천하에 확인시켜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사의 영향력은 이제 가공할 수준을 넘었습니다. 특히 오늘 그 명태균 씨 창원지검에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러는 과정이 여사가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국정 개입을 할 또 다른 이유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역설입니다.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기와 거짓으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중홍지구에서 개발 비리,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모친 최은순 씨하고 한 정대택 씨하고 동업 사기, 잔고 증명 위조, 잔고 증명 이거 전부 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사건들이거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 사건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법적 카르텔을 동원해서 뒤집기를 시도해서 성공했고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 초점 흐리기 이러면서 뒤통수 까는 기술로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이에요. 심지어 뭐 석박사 논문 위조에다가 뭐 하는 것도 이미 또 이제 학벌 카르텔 그런가 하면은 또 자기한테 불리한 결정적 증언이 나올 증인의 국회 출석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 카르텔 이런 부분 또 아니 직권도 하기 전부터 집무실 이전도 김건희 여사 작품인데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이 권력이 그 진행하는 길을 잘못 닦아놔가지고 이러던 터에 명태균 스캔들까지 터지고 또 그걸 수습하는 대통령 담화가 나왔다는 건 모든 게 여사를 위한 퍼포먼스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창원지검에서 사건 분리하는 거 이것도 여사의 그림자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담화는 대한민국은 여사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여사로부터 나온다. 이런 어떤
뭔가 새로운 선언같이 들린다고. 그도 그럴 것이 여사는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 많은 권력을 원해요. 그리고 법적 카르텔을 움직이는 데는 대한민국에 이만한 천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딱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이 여사 방탄이 급해서 한 담화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얘기를 해드려도 우리가 설마 했던 거는 한국에서는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일종의 어떤 가부장제 문화가 정치에 남아 있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여사가 나대겠지. 해봤자 얼마나 했겠어. 그게 통하겠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조금 이 경고를 무시하거나 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없잖아 있었어요. 지난 2년간. 그러나 실상이 드러나면서 보니까 그런 상식들이 다 깨지는 거야. 훨씬 심각한 거죠 이게. 훨씬. 예. 네, 그래서 이제는 이 겨울 왕국이 목련이 피기 전에 끝나야 된다. 목련이 피기 전에. 그 잔설이 봄볕에 녹듯이 이게 사라져야 된다. 이게 이러면 게 아주 뭐 저로서는 뭐 이 겨울이 이제 마지막 고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APEC하고 G20 참석차 이제 페루로 출국하면서 어제 혼자 갔거든요. 물론 한동훈 대표 어제 그 공항까지 나왔는데 그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회견 이후에 좀 바뀐 모습, 윤석열 대통령 바뀐 모습으로 좀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떨어지는 국정 지지율을 좀 반영을 해서 동행을 안 하고 갔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목요일 날 사과하고 토요일 날 교통 통제하면서 태릉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셨단 말이에요. 골프. 그러니까 잠시 동행을 안 한 것이지 정말 한두 달 지나면 또 짠 하고 마포대교가 아니라 뭐 잠실대교에 나타날 수도 있고 원효대교에도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예. 조금만 여론이 진정되고 지지율이 회복이 되면 아마 20%대 회복되면 바로 또 나올 걸요. 소나기만 피하자는 거죠. 그럼요. 예. 소나기는 일단 피해 나가자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안 보일 때가 더 무서워요. 안 보일 때가요? 네. 우리가 안 보일 때가 있었죠. 예. 올해 대통령이 상반기에 해외 순방을 한 적이 없거든. 작년 11월부터 그 독일 방문도 취소하고. 뭐 선거도 있고 했었으니까요. 예. 그때 안 보였거든. 안 보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장모 최은순 씨 법정 구속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법적 카르텔을 다시 장악하기 시작했고 민정수석실이 신설되고 이랬을 때가 더 무서워요. 예. 지금 안 보이고 있다는 게 뭐 좀 뒤로 물러선 걸로 착각들을 하시는데 예. 이건 저기 훨씬 더 무서운 거야. 지금 저기 창원지검도 또 저 들여다보고 있고. 김건희 여사가. 아이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일 때가 훨씬 더 위험하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 우리가 그 김건희 여사를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거는 그 내내 우리의 좀 실착이자 허점이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저기 어떤 면에선 천재적이에요. 천재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인간의 가능성을 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의 잠재력은 이거겠구나. 이러면서 발전성이 있겠구나. 또 무언가를 저기 우리한테 큰 유익한 행동을 하겠구나. 이렇게 자꾸 열어주는 경향이 있다고. 난 사람의 인간의 가능성을 주로 보거든. 근데 김건희는 인간의 한계를 봐요. 반대로 보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찢어지게 가난해. 그런데 가서 야 너도 가족 돌봐야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누나가 도와줄게. 그러면 저 얼마 주실 거예요? 1억. 이게 실제 녹취록에 나오는 얘기잖아.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에 나오죠. 실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명수 기자는 그때 솔직히 자기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거든. 왜냐하면 신용불량자였고 기초생활수급자였다고. 그리고 서울의 소리는 취재 활동비가 안 나와. 자기 희생이야. 그것도 10년째야. 그러는 와중에 점점 힘들어지는데 정확히 이런 걸 간파하고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흔들린다니까 마음이.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해. 인정의 욕구에 약해.
어떤 사람은 뭐 저기 권력에 약해. 그걸 탁탁 짚어낸다고. 맥을 짚듯이. 그렇죠. 야. 거기에 맞는 대화를 한단 말이요. 야. 그러니까 저기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사람의 한계를 포착하는 게 아니라 돌파까지 합니다. 돌파까지. 그러니까 문제는 그쪽 사람이 돼서 줄을 서는 거거든요. 예. 명태균 씨는 구속되는 그 영장 친날도 김건희 여사한테 메시지를 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감옥 안에서조차도 명태균은 나를 구원할 사람은 김 여사밖에 없다고 생각해. 야. 그러니까 명태균이란 인간도 예. 알고 보면 한 사람의 인간이고 가련한 존재야. 그렇죠. 그 부족한 거를 갖다가 딱 보고서 여사는 채워준다고. 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채워주고 김건희는 충성을 얻는 거네요. 그렇죠. 그 사람들 채워주고. 예. 그리고 저기 이준석 의원도 봅시다. 예, 이준석 의원. 어제 기자들이 대통령 내외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준석 의원 답변은 여사는 철저히 가리고 윤 대통령만 깠어요. 예. 항상 그렇게 합니다. 항상. 예. 김건희는 안 건들죠.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리고. 예. 아하. 여기도 같은 케이스라고. 그래도 오늘 뉴스토마토 보도에 의하면 오늘자 예. 공천농단 있을 때도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해서 먼저 좀 찾아갔다 이런 얘기가 녹취록이 또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지금 계속 이어진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 이준석의 한계와 약점에 김건희 여사는 나름대로 손길을 뻗치고 거예요. 그게 이제 성상납건 논란 때부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유심히 보는 뉴스가 예. 명태균 씨가 대통령의 그 두산하고 현대 방문 일정을 미리 합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박완수 지사한테서 그 얘기를 들었다. 정보를 취득했다. 예. 근데 이 박완수가 또 그런 인물이야. 무슨 얘기냐? 그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대선 후보 되기 전에 예. 2021년 9월경에 이때가 지금 돈봉투 나가고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그 정대택 씨 증인을 여야 합의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나오기로 날짜까지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큰 건이거든. 예. 이건 여사가 대통령 후보 전에 최대 위기가 닥친 거야. 그러니까 아킬레스건 같은 거잖아요. 정대택 씨는 최은순과 김건희 모녀가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야. 그리고 같이 동업을 했던 수익은 최은순 씨가 다 먹은 거지. 와. 52억을. 예. 그러니까 막 떠들고 다녔다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근데 증인으로 채택이 돼버린 거예요. 이랬는데 그게 다음 주인데 그 전주에 이명수 기자한테 그 김건희 여사가 전화하면서 위기 아니야. 그리고 증인 취소됐어.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누님, 예. 그건 뭔 소리입니까? 지금 정대택 회장을 내가 아까 봤는데 예. 지금 출석 준비하면서 여야 의원들한테 나눠줄 자료 준비하고 지금 난리 났는데 뭔 소리야. 그러니까 아니야 취소됐어. 그러니까 안 믿어 이명수가. 예. 그 다음 주가 됐어. 근데 증인 출석하는 날 그날 아침에 예. 증인이 취소된 거야. 와. 그때 그 국회 행안위에 간사가 그러면은 간사가 박완수? 박완수야. 그때 당시 행안위 간사가 박완수 의원이야. 지사 되기 전에. 야. 그러면은 보라고? 이러고 다시 전화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 얘기가 동생 누나가 얘기하면 좀 믿어. 내가 그랬잖아 증인 취소됐다고. 이랬단 말이야. 예. 그랬는데 당사자보다도 먼저 하는 거야. 그땐 대통령 후보가 되기도 전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김건희 여사는 수없는 위기를 돌파해 오는데 그 뒤에는 법적 카르텔하고 정치 카르텔이 있었어. 이거를 자기가 움직여야만 자기는 사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일이 터지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문자 보내고 뭐 보내면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하루 정도는 경청을 하는데 2, 3일 지나면은 거꾸로 알려줘. 그거 위기 아니에요. 그거 해결된 문제예요. 그럼 그 사람 거짓말이야. 벌써 밝혀졌어요. 벌써 수습이 사흘 안에 다 끝나. 사흘 안에. 그러니까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정말 나쁜 쪽으로 능력이 좀 탁월하다. 탁월하다니까. 그런데 예. 그 박완수가 훗날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김 여사를 만나. 예. 그리고 나서 찐윤 실세 윤한홍 의원을 제끼고
경남도 지사가 되는 거예요. 지사를 차지하고 김영선까지 이제 꽂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박완수가 여사의 라인으로 이렇게 라인업되고 경남도 지사까지 가는 데 돼 가지고 예. 명태균 씨는 중간에서 그 맥을 짚고 있다고. 야. 그러니까 여기는 원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국가 기밀도 공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면은 굉장히. 보세요. 이게 그 이런 식으로 퍼져 있고 관리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부 내에도 있고 기관장도 있고 또 대통령실 행정관 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권에도 있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은 예, 지금도 여사에 대한 뭐 새로운 뭐 추문 스캔들 의혹이 터지면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여사는 더 많은 권력을 요구해. 그래야만 자기가 이걸 다 관리하고 그 경영하고 우리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는 지가 무식한 뭘 거고. 한다고.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저기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권력, 점점 더 많은 카르텔, 점점 더 많은 줄 세우기 이런 쪽으로 항상 이 니즈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 그 의원님 저 하나만 더 예. 여쭤볼게요. 그러면 정치 카르텔을 이제 김건희 씨가 잘 이제 관리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 이제 가장 핵심 인물 이준석과 명태균 이 둘에 대한 관리도 지금까지 지속되어서 왔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는데 이제 명태균이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이준석 의원도 어제 귀국해가지고 막 많은 말들을 폭로성 얘기들을 마치 명태균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준석 안에 명태균 들어있다라고 어제 느껴질 정도로 아주 흡사했는데 네. 이 둘에 대한 관리가 그럼 김건희 여사가 지금 상황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저기 그렇게 다 설계를 하고 지금 관리하던 판이었는데 예. 근데 이게 뜻밖의 변수가 생겼단 말이에요. 변수가요. 예. 뭐는 듣보잡이 하나 나타나 가지고 그 대전에서 나타나는 거. 예, 대전에서 그 웬 변호사가 창원까지 와? 아, 그것도 무료 변론으로 간다는 게 더 이상합니다. 기름값도 안 받고 간대. 그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많이 무료 받는데? 변론하겠다는 변호사들이 줄로 서 있어 사실은. 예. 그 중에 픽업이 됐는데 김소연 변호사. 예. 오자마자 창원지검에 들어가 가지고 그 명태균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를 다 열람한 거야. 그 순간 회심의 미소를 지면서 신봤다. 드디어 내 손에 다 들어왔어. 개 탔다. 야, 개 탔다. 김소연 개 탔다. 이러더니 변수. 오만 방송에 나와가지고 뻥뻥 터트리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저기 뭐냐 뜻밖의 변수가 나타난 거죠. 예. 벌써 명태균 씨 후회하고 있대요. 아, 그 변호사 선임한 거에 대해서. 그 다른 변호사하고 얘기하고 있대 지금. 근데 이제 김소연 벌써. 변호사가 다 휘젓고 다녔는데 지금. 그러니까 엎질러진 물이지. 야, 엎질러진 물. 야, 그런데 벌써 명태균 씨는 후회하고. 예. 그래가지고 저 뭐냐 MBC 나와가지고 김서연 변호사가 대통령 부부도 수사받아야 된다 그래 버렸어요. 그 얘기를 했죠. 예. 야. 그럼 김건희 여사 막 경로했겠는데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말 안 나오게 하려고 이 판을 짜놨더니 웬 듣보잡이 나타나가지고 염장을 질러. 야, 요건 관리가 안 되는 상황. 요건 또 관리가 안 돼. 아, 이거 사람 환장할 노릇이. 환장하네요. 김소연 변수의 등장으로. 그렇죠. 그러면 또 이준석이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이준석을 자극시키는 거죠. 김소연이 자극하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어제 얘기한 거는 이준석 파일은 실존한다. 이준석 파일. 응. 아하. 파일은 존재한다. 예.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까겠다. 그 검찰이 궁금해하지도 않겠지만 궁금해한다면 난 까겠다. 어디 이런 식의 발전을 좀 하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쪽에서 뭔가 들썩들썩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물론 여사는 빠지지만. 아니 그러면 김건희 씨는 지금 머리 되게 아픈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김소연은 이준석을 자극하고 있고 이준석까지는 뭐 관리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또 김소연 쪽에서 자꾸 자극을 하면 그렇죠. 양쪽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니까 정보가 김건희 여사는 이거 굉장히 지금 머리가 그러니까 아프거든요. 해외 순방할 틈이 없지. 아 판짜야 되니까. 아이고 해외 갈 때요 지금. 야, 요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소연 변수에 대해서. 아니 뭐 김소연 입 터졌다. 김소연이 해냈다. 저는 뭐 역할을 충분히 해서 어제 이준석 대표가 또 폭로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역할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본질적인 문제, 김건희 여사, 우리 뭐 누가 뭐래도 전국의 핵인데 김종대 의원님이 김건희 여사의 지금 김건희 현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좀 맥을 짚어주셨죠. 저도 2022년 대선 때
민주당 현안 대응 TF 선임 팀장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한 160건 정도의 보도자료, 단독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 의혹이 하도 많아서 조사를 했는데 이분은 한마디로 네. 욕망의 화신이며 이분한테 공익이라는 건 없습니다. 없고 오로지 사적 이익, 사익이 있고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 여사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가족 카르텔. 패밀리 비즈니스. 기본은 패밀리 비즈니스. 패밀리. 맞아요. 기본.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사업가와 동업을 해서 개발 사업을 하고 이럴 때 항상 동업자들과 문제가 생기고 관과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검찰을 동원해서 또 덮어버려. 그럴 때 검찰이 나오는데 검찰에서 어떤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게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결국은 이 가족들의 처음에는 로비스트 역할을 그럼 대관 업무를 맡았네. 그 가족 안에서는. 검찰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조금 30대 40대가 되네 뭘 하냐면은 본격적으로 로비스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유명 대학의 최고위 과정이란 과정은 다 듣습니다. 그래서 책도 안 보시는 분이. 그래서 거기서 조력자들, 사회 각계각층의 그런 인맥을 만들면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요거 이해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보면은 김건희 여사 가족들이 사실 지금 수천억 재산가들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벌 때 왜 처음에는 저기 남양주 모텔에서 시작했어요. 그렇죠. 시작이 모텔에서 시작했죠. 그 아버님도 빨리 돌아가시고. 그런데 남양주 모텔에서 시작했는데 수도권에 수십만 평의 땅을 투자하고 양평 같은데 수천억 재산가가 어떻게 되냐. 김건희 일가와 같이 사업만 하고 동업만 하면 동업자들이 전부 다 사기죄로 잡혀갑니다. 그거 다 털리고.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이 다 김건희 일가로 넘어갑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재산부를 읽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동원된 게 검찰 카르텔이거든요. 그렇죠. 검찰에서 일단 잡아놓고 구속해놓고 이게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사이즈가 커지자 뭐를 했냐면 주가 조작 세력하고 주식까지 손을 대는 주가 조작을 이종호 블랙홀 대표나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왜 김건희를 끼워줬겠어요 전주로. 그때도 뭐 대관 업무 아닐까요? 보험이죠. 그러니까 그쪽 패밀리 입장에서도 주가 조작 세력들이 자기만 해먹으면 되지 왜 김건희를 신주단자처럼 모셔다 그렇게 투자금에 손실 나면 보전도 해주고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냐? 그 뒤에 검찰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주가 조작으로 돈을 벌죠.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외양에 갇히는 로비스트 로비 회사 비슷한 걸 차리는데 그게 바로 코바나 컨텐츠입니다. 로비의 창구.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이 되자 그 코바나 콘텐츠 정말 작은 회사였거든요. 그 보험료나 급여로 정말 보험료 얼마 몇만 원 낼 때예요. 그런데 서울지검장이 되니까 그냥 대기업 재벌 기업에서 그냥 구름같이 후원자가 오면서 정말 굴지의 전시 기획사로 성장하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욕망의 화신이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왜 김건희 여사와 끈을 놓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게 보통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본인 사익을 추구해도 기본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입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다. 오로지 사욕입니다. 오로지. 그러니까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어떤 피해가 있든 뭐 국가의 시스템이 망가지든 말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관심 없다. 야 내가 너 봐줄게. 내가 너 챙겨줄게. 내가 너 사업 챙겨줄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깜도 안 되는 사람이 공적으로 한 자리 차지하고 그 다음에 사업적 이득을 왜 받는지 아십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하고 이 사람들이 사적이 뭐 공적 자리든 사적 사업적 이득이든 이런 걸 보면 나중에 내가 다시 사업을 했을 때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 그런 카르텔들을 아주 견고히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 지금도 사업을 착착착 나눠줄 거라 저는 확신하고요. 김건희가 KTV 국악 황제 관람 왜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 왜 했을까요? 자기의 영향력을 지인들 사적 이득을 취하는 지인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김건희 여사 바보는 아닙니다. 예. 아니 왜 훨씬 윤 본인 혼자 가서 본 건 아니에요. 예. 본인이 봤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테이블에 누가 앉아 있었냐.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내가 당신들한테 이런 거 보여줄 수 있어. 내가 그 정도 권력이 있어. 맞습니다. 우리 앞으로 끈끈하게 지내. 카르텔. 그 끈끈한 사이에 취해서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준석 명태균이다. 그 지금 카르텔의 그러니까. 정점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해먹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 주변에는 드글드글하다. 잠시만 제가 소개 좀 해드리고 넘어가면요. 지금 서초동으로 모이시다 해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지금 11시부터 이제 본집회 예정인데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지금 밑에 보이시는 화면이 그 화면입니다. 정치검찰 해체 국민이 심판한다라는 저 백드랍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우리 카르텔에 대해서 우리 김지호 대변인 비즈니스 모델 요거 좀 설명을 좀 하면서 정점에 지금 남은 끝이 이준석 명태균이다. 요 분석은 좀 어떻게 의원님 보십니까? 아니 글쎄 제가 전에 오마이 와서 김건희의 이데올로기는 가족 국가론이다. 맞아요. 국가를 가족화한다. 그 말씀하셨죠. 이 말을 했는데 이제 그 가족의 범위를 외연적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이제 신성가족 이데올로기. 신성가족. 신성가족 이데올로기. 요게 이제 철학자 헤겔과 포이에르바하가 이제 저기 뭐냐 그 헤겔의 법철학 서문에 나오는 단어거든. 그래서 나중에 마르크스가 그걸 까잖아요. 신성가족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건데 헤겔. 그 이제 봉건주의라고 본 거거든. 신성가족 봉건주의. 근데 지금 김건희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가족 국가론이면서 동시에 봉건적인 가족 저기 왕국과 비슷한 이미지를 에 대한 권력의 욕망을 투영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말 내가 오늘 좀 어렵게 하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김지호 대변인이 그런 사례를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데 일단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더 급해지고 더 절박해지는 게 더 많은 권력에 대한 갈증으로 표출된다. 그것이 오늘날 이제 이 모든 정치를 지배하는 하나의 어떤 화근이 돼 버렸는데 이게 중국 고사에서 제일 흔히 나타나는 국가가 절단나는 유형이거든요. 뭐 양깁이라는 그 천하의 그 또 말희라는 그거 이제 하나라 은나라 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당나라 때 그때가 이제 양깁이 그다음에 손수라는 또 여인. 요건 또 부부간신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김영수 교수의 간신하게 많이 나오는 사례인데 외척과 환관들 보면은 똑같아 사연이. 근데 문제는 그런 어떤 여인과 간신이 만났을 때가 가장 국가가 치명적인데 우리가 그 집무실 이전하던 인수위 시절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 저하고 방송 토론 때 한판 붙었던 사람들이 훗날 다 윤회관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조단일이 들어가는 불법이고 탈법이고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방송 나와서 그걸 막아주는. 나는 그때 저 사람이 저 정도인가? 왜 저래 거짓말을 하지? 이랬던 사람들이 그게 윤회관의 일렬을 형성하는 이벤트였던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은 허수아비고 김건희는 벌써 후보 시절부터 우리는 청와대 안 들어갈 거야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다 알고 있었다니까 아까 증인 취소될 때 같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여사의 의도를 간파하고 거기에 주파수를 맞춰주는 이런 간신들이 진권 초에 득실득실 해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제대로 맞아버리네 그냥.
제대로. 시작부터 잘못됐으니까요. 예. 이때 누군가가 이건 안 된다. 하면서 어떤 공적인 견제를 했더라면 오늘날 이 나라가 이 정도는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완전히 그쪽으로 대세가 기울어지면서 이거는 여사 쿠데타예요. 이거. 아니 근데 의원님 그 초기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당에 있었기 때문에 궁금한 게 김건희의 이 전행을 알던 정치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핵관들은 뭐 대척점에 있으니까 빼버리고 윤핵관들 이제 해먹으러 온 간신이고 명태균 쪽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김종인, 이준석, 오세훈 요쪽 그룹들이 그래도 뭐 당내 소장파, 개혁파 뭐 이래가지고 국민적 지지도 있었고 이 사실을 알면은 견제해야 될 유일한 세력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된 게 뚜껑 열어보니까 이준석이 더부터 해먹은 게 지금 발각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야 윤핵관만 나쁘냐 윤핵관보다 이거 더 나쁘지 않냐 윤핵관 치려고 김건희 같은 외척의 손을 잡고 하나 되는 모습 요 얘기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국민들이 요 얘기가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오지만 사실상 그 메시지가 신 변호사가 쓴 보수의 정말에 핵심 챕터예요. 챕터 2, 3에 나오거든요. 여기 챕터 2, 3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그 책에 나와 있어. 보수의 종말이죠. 완전 종말. 아니 근데 의원님 요거는 뭐 보수의 종말도 읽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의원님 보실 때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정치도 오래 했고 국민적 지지도 많이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김종인, 이준석 자기 이름 걸고 정치해도 얼마든지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심지어 30대 원외 당대표를 그렇죠. 아니 집권당의 대표 만들어준 게 국민들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이준석, 김건희 연대, 동맹 이런 거 나오면 국민들은 속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수의 종말이라고까지 써버리는 건데 이 부분을 좀 의원님 어떻게 좀 파악을 하시는지요? 글쎄 저도 그 책의 그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윤핵관이 간신지라는 거는 우리한테는 상수라고. 그건 다 알죠. 전 국민이 다 알죠. 그래서 그다지 새로울 게 없는데 옛날 그러면 언필칭 개혁 보수라는 자들의 정체는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요.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냐 이거. 그 이준석, 김종인 그분들, 김종인, 이준석. 그리고 이들이 몰락하자 지금 국민의힘은 쇄신파가 없는 역대 정권의 유일한 보수 정당이 됐습니다. 당이 무너져 내렸죠 지금 완전히. 지금 옛날에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군사 정권 때 민정당 시절에도 그 저기 이종찬, 박찬종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쇄신파들이 있었고, 박정희 때도 김종필이 있었잖아. 그렇죠. 올바른 소리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의 미움을 받았고, 그다음에 저기 그 김영삼 대통령 뭐 이명박 이르기까지 천신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남원정이죠. 남원정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저 훗날 저기 뭐냐 이상득 물러가라 그래 정두원 의원이 이제 완전히 정치 생명이 끝장나는 상황까지도 내몰렸고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 이래 보면은 그 좀 철학은 있었는데 뭔가가 있었거든요. 뭔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이게 뭐죠? 김종인, 이준석, 오세훈 일로 기어들어오면서는 완전히 이게 지금 국민을 속인 게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난 그런 점에서 기이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고 하면 어떤 철학, 내가 국민을 뭘로 해서 이롭게 하겠다는 그런 철학 신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얘기했던 이준석, 김종인, 오세훈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없고 그냥 권력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김건희랑 뭐가 다릅니까? 자리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김건희랑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실권자가 누군지 파악한 거죠. 파악했구나. 윤석열이 아니고 실권자가 저는요. 김건희 아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못 됐다고 생각해요. 정말 바지 사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현 당대표가 너무나 그 내용을 민낯을 알기에 총선 때 멀어진 거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검찰 보수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윤핵관 요 두 그룹은 국민들이 기대가 없어요. 누가 검찰 보수에다 기대를 겁니까? 한동훈한테 기대 건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윤핵관 보수는 이 사람들 자유한국당 때부터 당을 말아먹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심판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딱 하나 남는 세력이 소위 말하는 개혁적 아까 말씀한 쇄신파인데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 사실 이준석 의원은 당 대표잖아요. 근데 그분이 2022년도 공천 개입 있을 때 4월 달에 제가 대화 요것만 읽어드릴게요. 김건희, 네.
이준석. 네, 이준석입니다. 김건희. 아유, 우리 대표님. 이준석. 네, 김건희. 네네네. 아유, 다름이 아니라 상의 드릴 일이 있어가지고 라고 이준석 말합니다. 김건희. 네네. 이준석. 지금 서초동 와 있어가지고 뵐 수 있나 해가지고요. 아니 공천하는데 김건희를 왜 뵙니까? 근데 들어보십시오. 김건희. 아, 서초동 자기 있다 이거죠. 저녁 제가 뭐 맛있는 거 사드릴까요? 김건희가 얘기한다. 항상 말투가 그래요. 요때 햄버거 얻어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아, 여기 오시는데 10분 15분에 도착하세요? 이준석. 네네. 아, 그럼요. 오세요. 그럼요. 이준석. 알겠습니다. 그럼 가서 이제 뭐 얘기했을지 뻔히 드러나잖아요. 공천 시즌에. 내지는 뭐 윤리위 그 성상납 관련된 내용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했겠습니다만은 이거야말로 당무농단이고 삼권 분립을 해체시키고 정당 민주주의를 무너뜨려서 헌법을 파괴하는 건데 이걸 검찰 보수도 아니고 차라리 저는요 윤석열하고 이런 대화했다라면 제가 널리 양해하는데 윤석열도 아니고 한동훈도 아니고 저 김건희라는 작자와 대화를 나눴다니까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이명수, 김건희 대화 스타일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제가 그대로 그래서 실제 가서 얻어먹고 그랬잖아. 아니 근데 좀 너무 처참한 거 아닙니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지금. 대선에 이긴 공당의 여당 대표가 당대표가 의전서열 7위가 야 거기 서초동까지 기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면담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진짜 격이 떨어집니다. 아니, 창피한이 돼요. 당대표가 선출된 의전서열 대한민국 7위 여당 대표 진이 김건희한테 가서 이러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 박경방 기자 녹취록입니다. 아마 부인하면 또 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깔려 있는 다른 의미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윤 대통령하고 말이 잘 통하고 윤 대통령하고 생각이 같다면은 여사를 찾아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것도 일단은 하나의 저 입력값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준석 대표는 항상 대통령하고 뭘 담판을 짓든 아니면 거기서 문제를 끝냈었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대선 때부터 해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보는 시선이 이상하다는 거는 알았던 것 같고. 입당 때부터 그랬습니다. 입당 때부터. 예, 패싱 입당. 예.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여사가 편하게 느껴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정치관이 달라. 둘이 달라요. 달라. 그리고 김건희는 윤핵관한테 대통령이 포획되는 게 싫어.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빨리 입당한 것도 다 윤핵관 간신들이 스멀스멀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뭐 이러면서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야 이게. 그런데 김건희는 자기 권력을 갖고 싶은데 쟤들이 왜 와? 그리고 쟤들이 옛날에 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했다고 너 터트린 놈들. 오, 그래 장제원. 김진태. 그다음에 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지랄한 놈들. 역대 최악의 정치 검사를 했습니다. 우선 원한이 맺혀 있어. 그때 그 서울의 소리 백은종 기자가 막 방방 뜨고 그거 폭로한 뉴스타파 응징 취재한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얼마나 몸이 다는지 친구 이름으로 서울의 소리 후원금 내고 고맙다고. 이런 게 급했을 때야 김건희는. 이 연결이 되네요. 그런데 윤핵관이라고 말하면서 어느새 남편을 갖다가 포유에 들어오는 놈들 보니까 하나같이 이상한 놈들이야. 솥에 놓고 삶아 먹고 있는 거죠. 윤핵관들이. 이런 거를 여기저기 불평을 많이 해. 그 상대가 주로 명태균도 되고 이준석도 된 거고 김종인도 포함되겠네요. 김종인까지.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선 저기 여사는 이런 국민의힘의 저기 아귀들 같은 데하고 같이 뭘 권력을 하고 정치를 한다는 게 너무나 불편하고 찜찜해. 그런 상태였어 이때 당시. 이때 당시 2022년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기 보면은 유달리 밖으로 먼 녹취니 뭐 돈봉투니 유달리 많았을 때입니다. 이때가. 그렇게 보면은 그게 2021년 대체로 여름부터 2022년 중간까지 이어지는 지방선거 때까지. 딱 1년이죠. 요때 국면을 보면은 우리가 혼란스러운 건 그 대목이에요. 부부가 딴 곳을 쳐다보고 있다고. 서로 다른 곳을 봤군요. 그런데 일단 윤핵관과 대척점에선 이준석 의원이 그땐 당대표가 여사가 훨씬 대화가 통하고 편하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그 김건희와 동맹 맺은 게 맞네요. 사실상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기분 나빠요. 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석희 동맹. 당내에 자기 세력이 없는 대표가 뭘 하려고 그래도
저 계속 당해서 자본만 나오고 스스로 막 발목 잡는 일이 수수로 벌어지니까 대표가 대표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그 이것저것 저 뭐랄까 권력의 줄을 만드는 게 더 급해진 거야. 더 급했구나. 예, 더 급해진 거죠. 예. 이런 어떤 그 단면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요 대화록이라는 게 난 그 단면이라고. 아니 그래서 지금도 이준석 의원이 지금까지도 김건희를 전면적으로 비판 못 하거든요. 못해요. 그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뿌려놓은 씨앗이 있어 그렇지. 지금 여사에 대한 생각은 내가 모르겠어.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 대표가 절박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대표의 옷은 입고 대표의 모자는 썼는데 그렇죠. 마음속에는 어린 애가 하나 들어 앉아 있는 거야. 내가 분명히 대표의 자리에 앉아 대표의 모자를 썼는데 명이 안 써. 쟤들은 나를 그렇게 안 봐. 그렇죠. 그리고 당내에 내가 얼마나 세력이 있어. 내 사람도 없고. 없고. 그러니까 김건희를 다급하니까 독약을 먹어버린 거네. 독약을. 그렇지. 그러니까 대부분 여사는요. 절박한 사람들을 세워놓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한계를 보는. 인간의 한계를 본다고 이 사람은. 김종대 의원님은 가능성을 보시는데 김건희는 한계를.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시죠. 반론을 반론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윤핵관, 뭐 김종인, 이준석, 그다음에 명태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윤핵관들은 어떤 정치 현안이나 인사 논의를 할 때 대통령 당선인한테 먼저 가서 얘기했을 겁니다. 윤핵관들, 그러니까 권성동, 장지원 이런 부류들이죠. 그렇죠. 근데 여사는 그게 되게 거슬렸을 겁니다. 야, 내가 정권을 잡았고 내 정권인데 윤석열 당선인은 나의 바지, 나와 일심동체지만 나의 바지, 나랑 의논을 해야지. 지가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랑 왜 의논을 하냐. 그게 굉장히 거슬렸을 겁니다. 둘 다 싫었겠네. 김건희 입장에서는 지가 뭘 한다고 바보 오빠랑 바보 윤핵관. 그렇다고 또 그거를 뭐 이렇게 눈에 띄게 얘기하기도 뭐하고 거슬렸던 게 쌓여 있어. 지금 오늘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이준석 대표가 본인과 통화하겠다고 전화를 하니까 아유 대표님 얼마나 좋아합니까? 햄버거 만들어 놓고 딱 기다려. 권력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걸 나부터 알아야 돼. 나하고 의논해야 돼.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잖아요. 저 자식 보게 제거해야 되네. 제거. 괘씸하네. 괘씸하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윤핵관들과 좀 사이가 대면하지 않았나. 그 두 번째는 명태균하고 특수관계잖아요. 뭐 명태균의 딸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김건희 입장에서. 어찌 됐든 정치 초보자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나침반을 제공. 그렇죠. 초기에 조작된 나침반을 제공한 게 명태균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본인 생각으로는 뭐 김영선 공천 하나 내가 못 챙겨줘. 그런데 윤핵관들이 5월 9일까지 그 난리 치면서 김종량을 밀었다는 건 윤핵관은 그게 너무 괘씸했던 거죠. 아니 내가 요 하나 못 챙기냐. 그렇죠. 박완수도 챙기고. 그렇죠. 아니 내가 뭐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옛날에 나 도와준 사람 이것도 못 챙겨. 근데 윤핵관이 말이 참 많네. 끝끝내 진짜 5월 2일날 확정됐다고 얘기했는데 5월 9일까지 경선으로 밀어붙이고 그 정보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이준석. 밤에 새벽에. 그리고 명태균 전화 왔으니까 한 팀이네. 그래서 윤핵관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 대단한 윤핵관들이 잘못을 한 게 아니라 나하고 먼저 의논 안 해? 그게 내 배우자하고 해도 눈에 거슬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추진하는 걸 방해해? 그게 너무 괘씸한 바로 제거 거죠. 들어가죠. 자, 이제 제가 그 사례를 하나 더 얘기할게요. 하나 더 말씀해 주시죠.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하고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참지 못했던 게 내 문자를 씹어. 일시. 우리는 솔직히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니 문자 보내면 바빠서 못 읽을 수도 있지. 그게 아닌 거죠. 네가 감히 내 문자를 제로 콜라만 씹어?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정중하게 보냈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참지 못할 것들을 막 퍼뜨리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김건희 여사 자체가 권력에 엄청 중독돼 있다. 절대 권력에 중독돼 있고 그
정말 그 괘씸한 마음이 예. 사방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레이저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눈에 거슬리는 얘기하면 레이저 쐈다는 거 아니에요? 우병우도 레이저 쐈죠. 우병우도. 지금 예. 김건희 여사도 야. 거의 중증이다. 권력 중독의 중증.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권력에 미쳐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미쳤다고 있는데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의원님 그러면 2022년도 제가 5월달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주 쉬운 게 한쪽은 김종량을 밀었고 윤핵관, 뭐 권성동 이런 자들이겠죠. 한쪽은 이제 김영선을 민 거예요. 근데 김영선 뒤에는 명태균이 붙어 있었고, 네. 명태균은 이준석, 김건희한테 다 작업을 쳤고, 김건희, 이준석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한 몸이었고, 이러면은 명석희 동맹이 김영선을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봐도 전혀 무리가 없는 녹취록들이 다 나왔거든요. 와, 그럼 이거 이제 앞으로 보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님? 보수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저도 궁금해서. 저는 책을 썼지만 정말 궁금해서 의원님 여쭤봅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뭐 내가 당내 쇄신파가 역대로 있다 그랬는데 예. 그런 세력들이 있어야 미래를 보든지 말든지 하는데 네. 여기는 다 청산돼야 될 분들만 보이니까 청산돼. 미래가 안 보여. 내 정계에는 안 나와. 정계에 안 나와. 이준석마저도 이러고 있었다니 너무 실망스럽죠. 아니 의원님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국민들이 그러니까 실망하십니다. 이게 해겔이 그런 말을 한 적이 해겔. 있어요. 파도가 치는 것은 바다가 썩지 않기 위해서다. 파도가 치는 이유. 오늘 또 명언하셨네. 아니, 이건 해겔의 한 말이 해겔이 한 말이에요? 그 역사 철학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는 변증법적으로 충돌하고 운동한다. 예. 사실 그 말은 보편적인 어떤 상식이자 진리 진리라고 같은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할 때 그걸 얘기한 거라고. 파도가 치는 것은. 예. 그랬는데 문제는 그게 안 치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 바다가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고인 호수는 위험한 거고 오히려 사나운 경랑이 있는 바다가 건강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어떤 생물이 살고 썩지 않으니까. 이거고 메기 양식장에 가봐요. 일부러 술에 달아가지고 끊임없이 물 뒤집어 엎잖아. 예. 그래야 사는 거야. 그래야 그렇죠. 썩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썩지 않기 위해서 휘젓는 겁니다. 예. 근데 이 기능이 정치에서 이제 사라지고 줄 서는 판이 됐다 그러면은 이 큰일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파도가 치지 않네요 바다에서.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동아일보에 내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김영 칼럼에 이기용 칼럼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기용 칼럼일 겁니다. 저도 봤어요. 지금 보수를 위한 어떤 새로운 정권 재창출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고 써 있거든요. 그 보수 재건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재건 운동. 근데 나는 오히려 이런 칼럼을 지금 찾고 있다고. 대한민국에 좋은 보수가 있어야 정치 전체도 순기능의 영향을 받거든. 그 말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오히려 이런 칼럼이 나올 때 기다리는 거다. 동아일보에서 오늘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이기용 칼럼.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도 신보수주의란 말이 유행하고 있지만 이제 좀 저기 뭐랄까 보수의 철학이 뭔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는 보수다움이 뭔가. 보수다움. 보수는 어떤 존재인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선 이런 책들이 엄청 많이 쏟아지거든. 그렇죠. 뭐 그래서 트럼프란 이상한 사람한테 갔지만은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 현상 자체는 건강한 거거든. 그 현상 자체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좋은 어떤 그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 예. 그런데 지금의 보수다움과 보수라는 존재는 뭐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우리가 항상 되돌아가는 교과서 같은 거는 그 저 프랑스 혁명 비판이에요. 그 보수의 원조라고 하는 책이죠. 그 책으로 되돌아가는 건데 관용, 포용. 예. 그러면서도 이제 공화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 예. 역사 이런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지는 자의 겸손함과 그 품격이거든요.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런 것도 보수에서 좀 많이 강조됐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예, 당연하죠. 그런 게 그러니까 많았었는데요. 그런 가치로의 회귀거든.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보수는 가짜라는 거지. 엘리트 보수주의로 변질됐다는 거지. 집밖에 모르는 거지. 원래 보수의 그 그 에드먼드 버크가 얘기했던 보수주의가 아니라 엘리트 보수로 되고 자유라는 개념도 타락했다는 거죠. 이 자유라는 것이
냉전형 자유로 변질됐다는 거죠. 독재를 비판하기 위한 용어로만 했지 그 자체 본질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드닌이라는 학자인데 예. 지금 우리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제학자가 발명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예컨대 하이에크 같은. 하이에크. 그런데 원래 자유의 개념은 그 경제학자들 이전에 정치학자들이 얘기했던 거고 그거는 나의 행복과 그 발전을 위해서 신분이나 종교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개념이었다. 예. 그런 근대적 자유 개념이 오히려 약화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계몽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그러면서도 어떤 그 저기 나름대로 관용과 품격을 가져가는 예. 나는 이게 원래 보수 이념의 하나의 프로토타입 원형질이라고 보는 거거든. 예. 원형질이라고. 그리고 거기서 진보가 하나의 가지로 분리되어 나온 겁니다. 계몽주의에서. 예. 그래서 하나는 공리주의, 하나는 평등주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일단 가운데 있고 네. 이제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보수는 아무래도 공리주의적 사고를 하게 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 오늘 괜히 어려운 얘기 꺼냈네. 오늘 해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예. 보면 한국적 상황에서 예. 일단은 국가를 단위로 해서 사고해야 될 것 같고 보수는 그러면서 이제 국가의 성장, 발전, 그 다음에 행복 이런 가치들을 놓치면은 보수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국가가 번영하고 성장하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아마 요 칼럼이죠, 의원님. 요게 네. 오늘자 칼럼 찾아주셨는데, 그렇죠. 예, 이기용 동아일보 칼럼입니다. 맞습니다. 예, 인질이라고 비유를 했고요. 토대를 위한 보수 재건운동. 그러니까 지금 뭐 보수는 정권 재창출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재건부터 해라라는 동아일보 일침입니다. 저랑은 생각이 똑같아요. 제가 보수 재건파라고 늘 저를 소개해 왔는데 우리 이기용 칼럼도 재건운동을 저게 써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가웠는데. 그러니까 저 칼럼의 예. 취지나 맥락을 보면 난 보수의 종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예. 최근에 보수가 무엇인가를 갈라치고 공격하기 위한 이념으로 변질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보수의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예. 지금 저 이야기들이나 저 신인규 변호사의 보수의 종말은 다시 통합하기 위한 보수예요. 그러니까 진보에도 똑같은 패단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워크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정체성 정치라고 해서 예. 그게 진보를 완전히 절단내놨다고. 분열시켜놨죠. 예. 예. 다 갈라치기 해나가서.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진보의 참모습이 맞냐 이런 책들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맞습니다. 근데 보수에서도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어떤 그 본질로 돌아간 보수와 진보의 본질은 통합이라고. 예. 통합하고 거대하게 이것을 저 연결해 나가는 가운데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보수. 원래는 이런 거. 이럴 때 진보와 보수가 손을 잡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정치의 주로 현안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경우에 보수의 이념은 뭐냐면은 이 국가를 갈라치기 하고 거기서 반사 이익을. 그러니까 국민을 분열시켜서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보수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특정인의 권력 욕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이제는 추물 덩어리가 된 그 저 괴물이 된 보수가 그때부터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좀 많은 이야기들을 최근 현안을 가지고 풀어봤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원님 최근에 그 시국 선언이 대학가에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저는 유심히 봤던 게 경희대 연구자들이나 교수 그리고 어제는 이제 국민대 이렇게 시국 선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흐름을 좀 앞으로 어떻게 좀 내다보고 계십니까? 글쎄 참 이게 박근혜 정부 이후로 참 오랜만에 나타난 현상인데 예. 일단은 저는 교수들의 그 시국 선언문이 굉장히 문장이 좋고 신선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뭐 방송에서도 잘 듣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교수들의 어떤 그 뭐랄까 어떤 자기 선언 같은 예. 이제 시민 선언 이런 어떤 느낌으로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이제 기다리던 게 나온 게 그동안에 너무 정당 주도로만 이게 집회도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양당 정치에 좀 시민들이 가위 눌렸다고나 할까? 너무 정쟁의 논리로만 돼서 민주주의 그 자체를 이야기하기가 예. 토양이 척박했는데
과거 2016년 이후로 이제 지금 이러는 거는 다시 시민들이 주권자들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정치가 건강하고 신선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죠. 아, 그 시작점이.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신선하게 느끼고 그냥 뭘 성명을 냈다가 아니라 그 내용, 방식 네. 이런 부분들이 신선해요. 근데 글 내용이 특히 경희대 물론 뭐 고대 국민대 다 훌륭하지만 경희대 시국선언 저는 솔직히 최근에 읽은 글 중에 가장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그러시구나. 전 너무 좋은 글들이었어요. 우리가 박근혜 때 탄핵을 민주항쟁이라 그러지만은 난 예.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모든 민주항쟁은 선언문이 있습니다. 예. 그 항쟁의 가치와 목표가 있는 거예요. 6월 항쟁하면 대통령 직선제가 있는 거고 4.19 그러면 4.2월 혁명 선언문이 있는 거고 맞습니다. 하나의 마그나 카르타라는 거 우리는 왜 항쟁을 했는가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2016년 그 촛불 항쟁은 엄청난 규모로 그 거대한 쓰나미를 이뤘던 건 있는데 그 직후에 빨리 사라진 혁명이에요. 그렇게 뭔가 마그나 카르타가 될 만한 이 6월 항쟁이나 4.19나 아니면 5.18 같은 무언가 구체적인 기념물이 될 만한 게 전혀 없는 혁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빠진. 또는 뭐 어떤 그걸 갖고 뭘 갖다가 뭐 저기 뭐냐 5.18 기념관 또 뭐 4월 혁명 성지가 있고 우리가 뭐 또 6월 항쟁은 민주화 운동 기념관들이 많아요 전국에. 그런데 희한하게 박근혜 탄핵은 그걸로 끝났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올 퇴행을 막는 장치를 못 만든 일회성 혁명이었던 거예요. 일회성.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그 교훈을 좀 배워가지고 우리 시대 정신이 뭐고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건지 이게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집약되는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지난 박근혜 때 2016년에 그 미완의 혁명을 다시 완성시키는 이런 어떤 그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좋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2016년에 우리 지성이나 엘리트들이 아니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시민들이 100만 명 넘게 나오고 했으면 그걸 담는 그릇과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그 하나의 시민 마그나 카르타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는 저런 어떤 국정농단 퇴행이 없도록 무언가 후세에 알리는 좀 메모리얼이 있었어야 됐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쉽죠. 문재인 정부 집권으로 다 해결된 걸로. 박근혜 쫓아내고 그냥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쫓아내기만 하면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던 건 이건 지성사회 지독한 안일함이다. 그 안일함 속에서 퇴행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권력이 등장한 거 아니냐. 정말 맞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엄청난 퇴행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무도한 전력을 끌어내리고 책임을 물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걸 막을 수 있는 높은 품격을 만들어냈느냐. 맞습니다. 이게 더 우리 지식인들이 책임져야 될 영역이 아니냐. 윤석열 끌어내린 민주주의 저절로 옵니까? 그 다음에 또 무능한 정권이 집권하면 어떡하시려고 합니까? 더 심각한 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미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시간이 좀 부족한 게 너무 아쉬운데 오늘 요 정도까지 일단 하고 의원님 중국 잘 다녀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전해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